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40대 중반에 사별했고 그 뒤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흔한 취미도 친구도 다시 새 출발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늘 그 아이 생각뿐이었죠. 속된 말로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 외로움 속에서 제 숨통을 틔워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얌전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울며 떼쓰는 일도 없고 혼자 블록 쌓고 혼자 책 보고 혼자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였죠. 그 조용함이 걱정되어 심리검사도 시켜봤는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얘는요, 자기 속을 함부로 드러내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요, 속이 깊고 따뜻해요. 말보단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아이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이 아이는 분명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아이에게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두 가지를 바랐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고 아이 앞에서는 누구보다 단단한 척 살아왔어요. 밥이 없어도 웃었고 몸이 아파도 숨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때 아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제가 아버지 대신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제 전부이자 희망이 됐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었을 때 저는 퇴직금을 미리 당겼었습니다. 등록금도 자취방 보증금도 책값도 전부 제가 감당했어요.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길 바랐거든요. 그 아이의 어깨가 휘지 않도록 저는 제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안정적인 공기업에 취직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한 번도 내색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일부러 단골 미용실에 들러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 공기업에 붙었대. 말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죠. 언니, 걔는 진짜 효자잖아. 명절마다 엄마 혼자 계시다고 집안일도 다 하잖아. 어디 그런 아들이 있니? 얼굴도 반반하지? 성격도 좋지? 넌 복 받은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그 힘든 세월을 견딘 게 괜히 견딘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사진 속 남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애 잘 컸지? 아들은 지금도 제 눈엔 참 곱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조곤조곤 예쁘게 해요. 고생한 엄마 고맙다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오고 어버이날엔 손편지도 써주고 명절엔 전도 굽고 나물도 무칩니다. 제사 때마다 혼자서 상차림을 다 해놓고 친척들에겐 항상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이런 애를 내가 키웠구나 싶어 매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척 어르신들은 말했죠. 얘야, 내가 이 집 가장이구나. 내 엄마 참 복 많으시겠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말없이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제 등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했어. 이 아이 하나면 이 세상 어떤 고통도 괜찮아.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노후도, 인생 전체도요. 남편이 떠난 뒤로 제게 남겨진 건 그 사람이 들어놓은 보험금, 그리고 제가 십수년간 쌓아올린 퇴직금, 그리고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조그마한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유일한 노후였고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관리할 줄 몰랐습니다. 세무신고도 부동산 계약도 등기부등본도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저한테 다 맡기세요. 엄마가 왜 그걸 다 신경 써요? 이젠 엄마도 쉬어야죠.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던지. 저는 말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말대로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은 저를 데리고 은행도 가주고 공증 사무소도 데려가 주었습니다. 통장은 공동 명의로 바꾸고 상가 명의도세금 문제 때문에 아들 앞으로 바꿔두자고 하더군요. 사실 무슨 말인지 100% 이해는 못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면 믿었으니까요. 의심 같은 건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다 자식한테 넘기면 안 돼. 언니 등기부등본은 한 번 떼봤어? 그거 다 넘어가면 되돌리기 힘들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휴, 걱정 마.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야. 얘는 나한테 절대 그런 짓 안 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이 얼마나 순진한 맹신이었는지. 그렇게 웃으며 넘겼던 그날이 아마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애가 바쁜 줄만 알았거든요. 공기업 다니면서 승진 시험도 준비하고 부서 이동도 하고 하다 보니 요즘 정신이 없다는 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매주 오는 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겠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가끔 연락이 닿아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게 몇 달이 되니까 이상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이 다가와도 생일이 지나도 그 애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는 걸 보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용돈도 끊겼습니다. 예전엔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보내주던 아이였어요. 엄마, 돈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한테 쓰는 게 제일 기분 좋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송금도 끊고 엄마가 왜 돈 쓰시려고 해요? 그냥 말만 하세요. 라는 말로 돌려서 말할 땐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또 무슨 계획이 있겠지. 분명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병원비를 입금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들과 공동명의로 만들어뒀던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통장 잔액이 없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쓰지도 않았고 어디에도 출금한 기억이 없는데 전부 인출됐어요. 이체 기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엔 아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고 제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설마 아니야. 제가 엄마 돈을 가져갔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집에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수십 번을 중얼거리면서도 내 안의 한쪽이 점점 무너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라는 친구의 말을 따라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상가 건물의 소유자란 항목에 제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상가의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있었던 사실. 즉, 그 애가 이미 그 건물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팔린 줄도 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 했더라고요. 제 명의가 빠졌고 서류는 이미 몇 달 전에 처리돼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놓친 건가? 그저 아들을 믿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다 저희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심을 낸 적도 없고 의심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애를, 내 자식을 끝까지 믿었던 게 죄라면 죄였겠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은 아이는 예전처럼 반갑게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다짜고짜 왜?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상가 건물 그거 네가 팔았니? 왜 그걸 이제 물어봐? 엄마, 그건 내가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넘긴 거야. 엄마가 알아도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 생각했어. 그걸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건 엄마 인생이잖니? 엄마도 나 좀 믿어줘. 나중에 보면 다 내 뜻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아이의 말에서 사람 냄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말투, 따뜻했던 눈빛,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피곤해하고 귀찮아하며 아예 처리해야 할 일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집 앞에 아들이 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여전히 낯익었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엄마, 내가 산 그 아파트 말이야. 엄마 집이랑 가까워서 좋아. 앞으로는 여기 엄마 말고 내가 살기로 했어. 뭐라고? 엄마는 조용히 좀 지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입은 말라붙었고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저를 내려다보다가 뒤돌아 걸어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아이의 어릴 적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엄마, 나 장학금 탔어요. 엄마, 나 진짜 좋은 사람 될게요. 항상 고맙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을까요? 그 아이가 보여줬던 다정함도, 말투도, 손길도 전부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 비어있는 통장, 팔려나간 상가 건물 끊긴 연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엄마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말이 제 가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 쌓인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 제가 나를 배신한 건 맞아. 근데 나도 내 잘못이야.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다 줘버린 걸까? 저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눈물이 났어요. 한편으론 여전히 믿고 있었던 거죠. 설마 이 아이가 정말 엄마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희망마저 꺼진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서 낯선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아들이 살겠다고 말한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다며 전세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아, 전에 여기 주인이 아들이라 하셨죠? 저 그분 통해서 계약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또 멍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집도 그 흔적마저도 완전히 팔아넘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말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더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지인과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창구에 앉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담당 변호사가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범죄입니다. 어머님 의사 없이 이루어진 재산 이전, 공동명의 통장에 대한 전액 인출, 건물 매매 모두 증거가 됩니다. 원하신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입을 떼는 대만도 몇 분이 걸렸습니다. 고소를 하면 정말 아이가 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이 꼭 생각하셔야 할 건 내 인생을 지킬 것인가, 참을 것인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 있던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교복 입은 모습, 졸업식 때 눈물 흘리던 모습,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히 지켜온 인생이 이제 제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항목은 사기, 횡령, 배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몇 번이고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 칸, 서명하는 칸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고소하는 순간 그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도 끝이고 엄마라는 제 인생도 그리고 저라는 인간 자체도. 하지만요,
저는 그날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검찰 조사, 재산 확인, 통장 기록 추적. 그 애는 몇 차례 불려 다녔고 결국 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아들의 모습.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키웠던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언제나 정장을 반듯하게 입고 제 앞에 서면 눈을 맞추고 웃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앞에 죄를 묻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하고 통장 공동명의를 이용해 전액을 인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와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애의 변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일부 재산 반환 명령. 처벌로만 보면 아주 강한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훨씬 무겁고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잘했어, 언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언니 인생 다 무너졌을 거야. 그 자식 정신 차려야 돼. 피는 섞였어도 그건 범죄야. 맞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울던 모습.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 꿇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막막했어. 근데 엄마한텐 말 못하겠더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애는 힘들었답니다. 막막했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에게, 제게 그렇게도 조용히 등을 돌린 걸까요? 몇 달 뒤 등기소를 통해 상가 건물의 일부 소유권이 저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건물뿐이었죠. 제 삶, 제 믿음, 제 시간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미워지고 어느 날은 그리워졌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앞면엔 아무 이름도 없었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근데 아직도 엄마가 무서워요. 그래서 선뜻 연락을 못했어요. 편지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수한 감정들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애도 상처를 입었겠지요. 저를 배신하고 법정에 서고 감옥은 면했지만 그 시간들이 남긴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적 웃던 얼굴, 졸업식 날, 입사 첫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어버이날 사진까지 모두 다 진짜였고 모두 다 소중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누가 물어요. 그래서 아들 용서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나는 그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켰다는 거요.